어제 오프닝에서 제가 4차 추경 오늘 과연 처리될지 지켜보자고 했는데요. 네, 오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쟁점이 됐던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좀 축소하고 또 야당의 주장을 일부 여당이 수용을 하면서 합의가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예산안 세부 항목 정리로 밤 9시 넘어서 본회의가 열릴 것 같다는데요. 모처럼 국회가 일을 하는 것 같네요. (4차) 추경안 협상 과정, 잠시 후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고요. 미국 대선의 변수로 떠오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둘러싼 논란, 김동석의 워싱턴 24시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2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거예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총리실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정 총리가 나오니까 총리실 민정실의 A 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정 총리가 바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고요. 사실 지난주 A 국장을 접촉한 일이 없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네. 삼청동 공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일정을 다 이제 취소하고 있습니다. 마트 방문 일정도 취소했고, 네. 그리고 원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만찬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정 총리의 동생에도 부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수행이 이래저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이 겹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오프닝에도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여야가 본회의를 이제 9시 넘어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좀 늘리고 그리고 돌봄 지원을 원래 만 12세 초등학생까지 하는 걸로 했다가 중학생까지 늘리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에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대상을 확정을 해서 선별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당초 9,200억 원 규모였던 예산이 5,300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네. 반면 이제 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해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5세에서 64세까지는 이거를 통신비 지급을 이제 못 받게 되는. 네, 그렇죠? 이제 청장년층은 아무래도 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제 네. 그런 판단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됐고요. 그 12세까지는 그 돌봄 지원 예산을 받고 또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도 이제 그 학습 지원금이라고 네. 해서 이제 15만 원씩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0세부터 34세까지는 이제 다 받는 셈입니다. 네. 사실 핵심 지지층인데요. 네, 여당의 핵심 네.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를 두고 이낙연 대표가 좀 국민들께 송구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낙연 대표가 사실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선별해서 보편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거 좀 이해해달라 라면서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고자 했었다.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서 다행스럽다라는 평가도 했는데요. 좀 두 가지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만 원 같고요. 그러니까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그 힘있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물러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지층이 좀 약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협치하는 모습 좋다. 뭔가 야당과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추진을 한 네. 사안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반쪽의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여당이 지금 그 어쨌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좀 어떤 더 큰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 통신비 사안만 놓고 보면 사실 여당이 좀 양보를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강북 횡단선 그리고 신분당선 추진을 위해서 기재부가 결단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강북 횡단선 경전철이죠 이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2019년에 발표한 그러니까 2028년까지 추진할 도시철도 10개 노선안 이걸 네. 선정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강북 횡단선입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출발해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홍제, 국민대, 청량리역까지 19개 정거장이고요. 강북권을 동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네네. 강북의 9호선이다 이렇게 불리는 노선이에요. 아파트가 좀 들어서면서 여기 인구가 많아졌는데 이 지하철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교통 사각지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들도 뭐 줄기차게 이 얘기를 추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오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기재부한테 얘기한 그런 부분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BC가 1을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봤으면 1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결단이라는 말을 1분 사이에 3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전철이 이게 수지타산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수익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기는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의정부 경전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경전철 얘기가 나오면은 경전철 말고 우리 지하철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네. 근데 또 이낙연 대표도 뭐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아, 그렇죠. 신분당선 연장. 예. 야, 맞죠. 신분당선 연장. 지역구랑도 아주 무관하진 않은 거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세균 총리 음성 판정을 네.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어제 좀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오늘 오후 3시에도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네. 뭐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나 오늘 의총이나 뭐 주제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네네.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다음에 금융그룹 강독법이라는 지금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 요 3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재계 입장을 좀 중시하는 쪽에서 이거 우리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당내 불만을 좀 진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의원총회 때는 뭐 대놓고 뭐 무슨 법안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4.15 총선 패배를 맛보며 느낀 긴장감, 위기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을 통해 당이 지향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경제민주화 내용을 강조한 정강정책을 새로 만든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새로운 정강정책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과거 경제민주화에 반대한 최경환 이영구 의원 지금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져서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박용만 회장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재계 측에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 항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려의 말을 전하러. 네, 오늘 박용만 그래서 대한상인 회장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네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양쪽을 다 만났는데 사실 뭐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뭐 만나서 한 얘기는 사실 박용만 회장이 한 얘기는 비슷했거든요. 이제 뭐 이를테면 그 김종인 위원장과 회동은 전체 비공개였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표정이 굉장히 굳었고 기자들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분위기 안 좋네요.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와의 회담은 공개였는데 이 과정에서 뭐 공정경제 3법 얘기가 많은데 진행되는 절차 방법 문제가 있다. 뭐 생사가 갈리는 지경인데 기업 옥죄는 법안만 자꾸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했다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는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듣겠다.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상 뭐 그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그러네요. 표명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 면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경제인 나름대로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적절히 그 심의 과정 속에서 우려를 반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곧 이제 뭐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데
네, 오늘 그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뭐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곧 추천할 거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추천을 하면 그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중에 추천위 구성을 해서 초대 공수처장 추천까지 11월 중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는 지금 그냥 그 추천위원을 추천을 한 다음에 그 추천위에서 계속 이제 뭐 비토를 하거나 이제 그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를 하면 사실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랑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법 개정에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거는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야당에서 원래 2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 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김용민 의원인가요? 지금 새로운 이제 법을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이걸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을 한다면은 그러면 개정안을 뭐하러 발의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됐어요. 네네. 상정이 된 상태고 지금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2명의 후보위원을 추천위를 2명을 추천한다면 거기서 이제 논의하는 거죠. 논의하면 되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그렇게 빨리 추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추천을 할 건데 왜 법안을 상정하냐 이렇게 하면서 추천위 구성을 또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법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 추천한다니까 안 하니까 우리는 발의한 채 이거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니까 뭐 이렇게 싸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쪽이 뭐라고 하든 민주당은 그냥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추천이 우리 구성하자 2명 추천할게 하면은 또 거기서 논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법안이 이걸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지금 마련되어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비토권이 있으니까요.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그리고 개천절도 이제 다가오는데요. 강경 보수 집단 측에서 이제 강행을 하겠다,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여기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다. 또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 범죄, 공동체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범죄를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김창룡 경찰청장 만나서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3차 재확산 이런 게 있느냐 이거는 개천절 집회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 달려있다라고 정부와 여당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절 집회도 걱정스럽고 추석 연휴도 사실은 많이 놀러 가지 마시고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이게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제 뭐 좀 뭐랄까요, 좀 화제가 되곤 있는데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뭐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코로나 방역의 위험성 때문인 거니까요. 뭐 드라이브 스루로 하겠다. 뭐 그냥 차를 몰고 나가서 뭐 전에 뭐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 했듯이 막 차 한 대당 뭐 한 명 내지는 동거 가족들만 타고 가가지고 뭐 돌면서 이를테면 뭐 클락션 시위를 한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 그냥 하게 두면 되죠 뭐. 교통 혼잡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교통 혼잡은 예상이 물론 이제 광화문이 굉장히 평소에도 차량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휴일이니까? 예, 휴일이기도 하고요. 원래 거기서 이제 그 도로 막고 집회를 하면 또 혼잡이 일어나는 거랑 뭐 또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얘기를 해보죠. 어제 법사위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서 국방장관이 출석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얘기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예, 정의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켜놨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느라는 이유로 법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김도읍 의원이죠? 지금 말한 의원은 유상범 네, 의원인 근데 것 이제 같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저 사람은 검사나 국회의원 네. 어쩌고 했던 저 사람은 이렇게 김도읍 의원으로 수정이 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질의한 의원이 김도읍 의원이라서요. 김도읍 네.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요. 네. 검사 출신이죠. 네, 뭐 분위기 좀 안 좋았을 것 같네요. 뭐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았고요. 네. 뭐 지금 당연히 현장에서 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한테 그 지적이 나온 거에 이어서 뭐 야당 대변인들이 오늘 오전까지 논평을 줄줄이 내기도 했는데, 근데 소설 쓰시네라는 이제 앞선 발언은 이게 7월 27일인가 그랬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회의 중에 그 답변석에 앉아서 했던 거고, 이거는 정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위원장이 그 의사봉을 친 다음에. 근데 마이크가 아직 안 꺼진. 그렇죠. 근데 말하자면 그게 사실 이제 뭐 그 발언의 내용이 뭐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국회를 그 국무위원으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냐 아니냐, 결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공개석상에서 한 것보다는 이제 정회 중에는 뭐 이게 공적인 발언은 아니니까 뒷담화. 그 격이 좀 다르겠죠. 뒷담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추경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 지원하는 방안이 선별적 지급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일만 남았는데요. 선별 지급으로 바뀌게 될 경우 당초 편성됐던 남은 재원 과연 어떻게 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4차 추경안을 비롯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입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는 것. 전 국민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통신비 지급에 강력하게 좀 반대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선별 지원하는 절충안 검토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합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의를 하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만으로는 부족했고요. 이건 네. 결국 국민의 전체 힘, 국민의 여론이 이제 움직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나 또는 정부 여당 지도부가 이 2만 원씩을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이게 실효성도 없고 또 국민 여론이 이 전국민 통신비 2만 원으로 쪼개주면 각 국민에 나눠주는 돈은 작지만 실제로 이 전체를 합치면 또 1조 원의 빚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 네네. 심지어 여당 소속 그 도지사, 우리 경남 도지사의 경우에도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투자 와이파이 6 같은 것을 구축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당 내부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 여당 내 최고 지도자 두 분의 국민을 위한 정성과 위로라는 이게 딱 수식어가 붙으면서 사실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그 협상하기 어려운 대목이 되었죠. 그런데 뭐 저희 소수 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민 여론이 움직였다가 보고요. 최근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수가 반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차라리 겨울을 앞두고 지금 이제 트윈데믹이라 그래서 팬데믹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유행할 경우에 치명적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제안했는데 네. 여당이 다행히 정치력을 회복하고 또 여당 지도부 청와대에서도 국민 여론을 이제 좀 아마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금액을 삭감하고 이렇게 절충하는 것으로 결론을 네.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 당이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그 170석, 80석의 힘으로 103석 야당을 아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힘의 우리 당의 역할과 큰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이 같은 결론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신비 전원에게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여당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든 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네네. 채택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원 받게 된 대상이 16세부터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35세부터 뭐 40대, 50대 가장 활발하게 이 휴대폰을 쓰는 네,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역차별이다라는 얘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개성 논란을 부르는데 네. 사실 이 추경을 따지고 보면은 원래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 이 정말 긴급 재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에 청와대 정부 여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게 지금 빚을 많이 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의견이 좁혀진 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몇십만 원씩 1인당 나눠줄 수 없지만 정말 굉장한 그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에게 또 이 영업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 감염 확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계 정말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작은 정성과 위로라는 이런 2만 원짜리 이게 딱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그 통신요금 중에 2만 원씩 안 쓰시는 분도 많고 지금 통신요금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논의를 다소 엉뚱한 곳으로 끌고 왔던 셈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국민 여론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균형을 잡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16세부터 34세까지는 받고 또 65세 이상은 받고 이분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한 것이냐. 뭐 정부랑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다가 찾아낸 기준이 뭐냐면은 35세에서 64세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다. 반면에 34세 미만이나 또 65세 이상은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이분들을 상대로는 좀 하자. 뭐 이것들이 네. 이제 절충안으로 뭐 저희들로서 당초 그것도 이 원래 4차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또 뭐 대통령 네. 체면과 또 정부의 또 여당의 또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이제 뭐 아무래도 네네. 뭐 2만 원 정도면은 그 부분은 그분들은 예, 부담할 수 제한했고요. 있을 것이다라서 네네, 그렇게 네. 여겼다는 말씀이신데요. 남는 재원은 그러면은 독감 백신 접종에 투입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 통신비 선별 직업으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의료 취약계층에게 이제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전 국민 20%, 뭐 전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체 우선 전 국민 20%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물량을 이제 한 2천억 원어치 정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백신이 개발되면은 즉각 1,037만 명분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안에서는 당초 안에서는 초등학생까지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돌봄 사업을 중학생에까지 확대해서 비대면 교육 지원비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뭐 우리 택시 타보면은 이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번 당초 정부안은 여당 정부 여당안은 개인 택시의 경우에 직접 영업 타기를 받으면 바로 개인 그 수입과 관계되니까 개인 택시에는 그 영업 손실을 조금 지원해주는 방식이 원안이었는데 사실은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인 택시 말하자면 분들도 산학금을 사실 채우기가 힘들고 직접 개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산학금 이상 부분인데 그 부분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똑같이 타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왜 개인 택시만 주고 법인 택시는 안 주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 이제 사실 코로나 요번 덕분에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캠페인도 하고 우리 배치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치료에 애쓰시던 의료진에게는 그동안 제대로 된 격려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또 하나 네네. 최근 안타까운 그 인천 라멘 화재 사건 같은 게 재발하지 네. 않도록 긴급하게 위기 아동 보호에 47억 원을 정하겠습니다. 네. 자, 몇 가지 좀 현안을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어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네네. 네, 여당이나 뭐 검사들께서도 지금 뭐
별로 이렇게 해명이 썩 석연치 않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도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체적인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 뭐 국회에서 만약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런 분야라면은 애초부터 사실은 국토교통이 그리고 간사를 맡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시선 이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화상 의원총회에 있었는데 화상 의원총회 우리 다수투석 의원들의 최고 관심사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이 이해상충, 이해충돌의 문제를 여당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외부에 지금 우리 내부의 그 전문가들로 이 특위를 만들어서 무슨 진상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 팀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윤리위 여당 우리 당뿐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 일부 제기가 있습니다만 여야원 전체를 상대로 한 이해충돌 방지 대책 그리고 이해충돌 실제로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것도 우리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인 원칙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 전범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당의 경우 보면은 지금 역시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가 가장 또 강력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그 해당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는요. 네. 근데 예컨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그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이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가 지금 직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셨던 분입니다. 또 농림부 장관의 경우도 전임 농림부 장관이 지금 농림해상수산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지금 최근에 문제되었던 이른바 드루아 게이트 포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포탈은 또 이게 과기정통위에 또 소속돼 있거든요. 네네. 포탈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 지난번에 그게 특히 더 문제됐던 것은 그렇게 드루아라고 네네. 문자를 남기셨던 그 의원께 소속한 곳이 바로 그 과기정통위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것들이 네. 국회 전체 차원에서 우리 당이 더욱 앞장서고 네.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우리 당이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더욱 철저하게 함으로써 국회 전체의 새로운 이해상충을 막는 제도적인 기반 원칙 전범을 만들자는 네네. 논의가 확실하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근데요. 의심하시지 않았을 의원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당 간사를 비판을 하고 그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박덕흠 의원 이슈도 좀 이렇게 조금 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 좀 부분은, 국민의힘이 접고 넘어가야지 더 자유롭게 그 부분은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 네.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 내부에 박 의원 개인의 기자회견 뭐 해명과 별도로 네.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또 그 우리 당내 윤리관을 임명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겠다는 네.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그런 네. 점은 그런 인식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이 보수단체 또 이제 좀 강경 인사들이 지금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 코로나 방역에서 국민들의 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야 될 의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 될 의무는 이 국민의 시민의 의무고요. 이게는 그 의무와 책임은 여야 좌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뭐냐면요. 바이러스 확산을 문제에 틈을 주는 그래서 국민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번에는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우리는 집회 참석을 종료한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번의 경우에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하거나 그래서 국민 안전과 방역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반대하고 저희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브닝쇼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독감 예방 접종 중단 소식입니다. 저도 이거 문자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아, 네. 그렇군요. 독감 예방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백신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인데요. 어젯밤 11시쯤 모든 독감 무료 접종 중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이게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세히가. 네, 올해 백신 조달 계약은 신성약품하고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조달 계약에 따라서 신성약품은 무료 접종 대상자에게 공급할 백신 1,259만 명 접종분을 각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는데 어제까지 500만 명분 정도가 의료기관에 공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500만 명분 중에서 일부가 배송 중 냉장 보관되지 않고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원래 한 2도에서 8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관되는 게 원칙인데요. 상온에 노출이 됐다라는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정확히 얼마만큼의 분량이 노출됐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보통 백신 분배 작업을 할 때 일정한 온도 관리가 용이한 창고에서 차량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터 등의 이제 배송 기사들이 모여서 백신을 그냥 나눴고요. 냉장차의 문을 한참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9월 22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세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물량이지만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종이 상자에서 옮겨졌으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스박싱이라고 네네네. 하나요? 좀 이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게끔 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박스로 배송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품질 관리를, 네. 품질 검사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식약처 브리핑에서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단백질 함량이 효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라 아하. 이 효과가 중점적으로 진단이 되고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성까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미 맞은 분들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 그리고 또 유료로 맞은 분들일 텐데요. 맞아요. 질병관리청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접종이 이뤄진 물량, 그러니까 9월 8일부터 시작된 2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에 공급된 백신은 이번 상온 노출된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네네. 2회 접종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도매상에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11만 8천 명이 접종을 했고 이상 반응 신고도 없다고 하고요. 유료로 맞으신 분들도 이게 지금 조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22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원래 시작하기로 했었던 이제 13세에서 13세부터 18세.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우리 아이들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나이 또래 이제 그 아래 아이들은 사실 지난주부터 맞았었거든요. 근데 네, 9월 괜찮고. 8일부터 맞았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미뤄질지는 혹시 예상할 수가 있나요? 일단 검사하는 데는 2주가량 아하. 걸릴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접종들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두 번째 소식은 1+1에서 -1 합니다. 이거 갑자기 왜 한수가 나오고 그래요? 1+1 상품과 네. 2+1 상품, 네. 이제 할인 상품 얘기인데요. 비닐로 재포장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비닐을 하나 벗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포장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 우유 네네. 2개를 손잡이가 있는 비닐에 한 번 더 포장하기도 하고 두부 2개를 네네. 또 비닐로 한 번 더 포장하기도 하는데요. 환경부가 어제 상품 재포장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재포장 관련 규정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 기준안이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면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 채널을 위한 그러니까 이벤트성 1+1, 2+1
이렇게 하나 더 증정 네. 할 때의 포장도 금지가 되고요. 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거나 종이 상자로 포장하는 경우, 또 수송, 위생, 안전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게 한 6월인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반발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손해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유 2개 같이 포장을 했는데 요구르트 하나 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7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업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논의 과정을 좀 거쳤고요.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업계에서 포장 설비도 바꿔야 하고 또 기존 포장재도 소진할 기간이 필요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줘서 내년 7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 부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그러니까 묶음으로 했을 때 할인하는 만큼 낱개로 샀을 때도 할인된 가격으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는 또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 가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 의견을 더해서 이달 말 세부 기준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네, 6월 거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짜봐야겠네요. 네. 네,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세 번째 소식은 슬리퍼 폭행 조울증 주장입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지난달에 있었던 지하철 내 그 사건이었죠. 영상, 동영상. 네, 맞습니다. A씨였는데요. 지난달 네. 27일 오전 7시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이 각종 SNS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맞아요. 네. 한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고 그 요구에 분노한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승객 1명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렸습니다. 또 이를 저지하던 다른 승객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신속하네요.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사안은 인정하지만 A씨가 2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네. A씨 측은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마스크 착용 시비가 꽤나 많았었거든요. 네네, 경찰청에 맞아요.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385건의 신고가 있었고요. 이 가운데 19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 중에 6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난 5월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그 규칙을 어겨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흡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이달 말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어떤 히어로일까요? 신혼여행 중에 시민을 구한 경찰관과 간호사 부부가 오늘 계속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달 말에 대전경찰청 소속 김태섭 경장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네. 아내와 함께 중문 색달 해수욕장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람이었던 거죠. 2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겁니다.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김 경장은 즉각 오리발을 끼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오리발이 있었다는 게 전 좀 신기하긴 했는데 네. 이 수중과학수사 요원이어서 수영에 능숙했지만 당시에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라 파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남성을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되게 차분한 여성이 있었죠. 이제 와이프가 될 텐데요. 네네. 김 경장 아내가 119에 차분하게 신고를 했고요. 바다에 빠진 남성을 이제 남편이 구해왔을 때 그
옆에서 침착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얼굴을 들어줘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한다. 간호사잖아요. 예, 간호사였으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김 경장의 아내는 남성의 맥을 짚어보면서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전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경장을 의로운 시민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야. 이 신혼여행 중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은 접견실에 네네. 김 경장을 불러서 직접 의로운 시민 표창패를 전달했는데요. 김 경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혼하면서 이렇게 딱 의로운 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의로운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복하게 100년으로 예. 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또 네네.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히어로가 그래요? 있습니다. 아주 기지를 발휘한 네네. 소방관 이야기인데요. 장난인 줄 알았던 119 문자 신고의 의미를 알아채서 응급 환자를 극적으로 구조하는 사건이 오. 있었습니다.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요. 이응 려 이응애 요 정말 알 수 없는 네네. 그런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냥 장난 문자인가 하다가 혹시 모른다. 이게 살려주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구급대를 출동시켰습니다. 다행히 호흡곤란과 경련 증상을 보인 신고자는 구급대 덕에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고요.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회가 훈훈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두 개의 새로운 코너 선보입니다. 미국 대선 짚어보는 김독석의 워싱턴 24시 그리고 사회 이슈 짚어본 승재현의 사건 파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